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원래 어제 뉴스를 읽었어야 되는데 하루 건너뛰었죠. 예. 어제 읽을 뉴스가 없더라고요. 오전에 한번 보고 저녁에 한번 봤는데 그냥 이 없는 뉴스 짜내서 얘기하기보다는 오늘 다시 뉴스 읽자 해서 하루 건너뛰었습니다. 사실 어제 뉴스 대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었던 2019년 주거종합계획 관련된 후속 보도들이라서요. 그 보도자료만 잘 봐도 사실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저께, 그러니까 화요일날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 영상 한 40분 정도 되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요 블로그 오시면 전문 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 이거 1212.pdf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거 통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월 25일 부동산 뉴스 시작하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재개발 임대 30% 의무화, 한남 흑성뉴타운 날벼락이라는 뉴스원 기사인데요. 자, 이 기사는 읽어보고 제가 사실 좀 납득이 안 가가지고 오늘 블로그에 별도로 내용을 좀 정리 하나 해봤어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면 기사 중에 보시면 자, 지금 흑성뉴타운 여기서는 11구역 얘기하고 있고 한남뉴타운 2구역, 4구역, 5구역 얘기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뭐냐면 정비 사업에 의무 임대 비율을 건드리는, 높이는 부분에 대한 이 개선안을 올해 이제 입법, 이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넘어갈 내용은 아니고요.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임대 아파트를 더 지어야 되는, 기존의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더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적용되는 재개발 구역들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 10에서 15%이던 게 20%로 5%포인트 올라갔고, 그 다음 경기 인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포인트 상한이 늘어났죠. 그리고 세입자 수가 많은 경우, 또는 이제 구역 특성에 따라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더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많은 재개발 구역들 이런 데들은 최대 30%까지 높아질 수도 있는 건데, 자, 이 기사에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해당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올 하반기부터 적용이 되고, 이에 따라 아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 구역이 개정된 의무 비율을 적용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사실 저는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 구역이 개정된 의무 비율을 적용받지? 임대 아파트를 얼마나 지을 건지에 대한 얘기는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 받을 때 그때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발 구역은 1000세대를 지을 건데 임대 아파트가 15%, 그럼 150세대를 임대를 짓고 나머지 850세대를 일반 및 조합 분양용으로 지으세요. 이런 식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정하거든요. 이 용적률이라 비율을 그때 정하는 건데,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 구역이 개정된 의무 비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과거에 임대 비율을 15%로 적용받아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서 사업 추진이 이만큼 돼서 사업시행 인가를 접수하려고 지금 가는 중인데, 갑자기 사업시행 인가 접수하려고 봤더니 니네는 앞서 세웠던 정비구역 지정받은 내용이 잘못됐어. 왜냐하면 우린 앞으로 임대 아파트를 30%, 최소 20% 이상으로 늘릴 거거든.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부터 다시 바꾸와, 이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 구역이 개정된 의무 비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일단 기사에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사 담당 기자분이 서울시에 물어봤겠죠. 24일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한남뉴타운 2, 4, 5구역과 흑성뉴타운 11구역, 미아뉴타운 3구역 등 모두 36개 구역이 의무비율 30% 적용 가능 대상이다라고 한 걸로 봐서, 지금 흑성뉴타운 11구역, 한남뉴타운 2, 4, 5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최초 사업 시행인가 접수를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적용된다는 얘기는 지금 기사에서 얘기하는 대로 갈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런 식으로 방침을 잡았다는 건데,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좀 찾아봤어요.
자, 찾아봤더니, 임대주택 관련된, 그러니까 이 임대아파트를 얼마나 줘야 되냐 이 비율은 대통령령 중에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이라고 하는 별도의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제4조에 여기 지금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해가지고 재개발 사업으로 지을 때는 임대아파트를 이 정도 비율로 하세요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해놓고 이 하위에 이제 시도조례로서, 그러니까 시도조례라고까지 정확하게 표현하진 모르겠어요. 여긴 지금 그렇게 표시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서울시가 나름대로 이 안에서 얼마 이상 한다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주택 규모 및 건설 비율 이게 이제 변화된 이력을 보면 이런 이력이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4일날 요때 개정이 됐었는데 이때는 뭐였냐면 그 당시, 그러니까 2012년 1월 4일 이전에는 임대 비율이 얼마였냐면 17%였습니다. 그랬는데 2012년 1월 4일 날 임대 비율을 기준을 강화하는 형태로 바꿔요. 어떻게 바뀌냐면 20%까지 늘립니다. 그래서 이 17% 이상만 지어도 됐던 게 20% 이상 의무적으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 뭐예요? 1000세대 중에 170세대 임대아파트만 지었으면 되는데 앞으로는 200세대 이상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라고 강제하는 거니까 어떤 의미예요? 사업 추진 주체들, 토지 등 소유자들, 조합 이런 데 입장에서는 임대아파트를 더 지어야 되는 거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강화되는 거고 하기 싫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어떤 재개발구역부터 적용할 거냐. 이제까지 재개발 사업이 가던 곳도 있고 아직 이제 막 초기 단계인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바뀔 땐 뭐라 그랬냐면 이곳이 시행 후에 최초로 법 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곳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근데 변경 수립을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정비 계획을 건드릴 때는 적용하게끔 그 당시에도 이렇게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졌죠. 물론 2012년, 2011년 이때도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2014년에 임대아파트 기준이 완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3월 11일 날 또 완화가 됩니다. 이때는 17%였던 임대비율 기준이 15%로 다시 완화가 되는 거였거든요. 완화가 된다는 얘기는 과거에 170세대 임대아파트 지었어도 되는 게 150세대만 지어도 되는 거니까 임대아파트를 덜 지어도 되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득이죠. 그러니까 안 짓는다라고 바꿀 수도 있잖아요. 사업이 조금 돌아가더라도 우리 정비계획 다시 변경해서 임대아파트 덜 짓게끔 하자. 뭐 이런 형태로 다시 계획을 희망하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경과 규정으로 어떻게 뒀냐면 이곳이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고 다시 말해 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까지 들어가서 아주 끝까지 거의 다 간 경우라고 하면 완화한 걸 받아서 가지 못하지만 그 정도까지 안 간 거라고 하면 관리처분인가 접수하지 않은 시점 이라고 하면 다시 정비계획 변경해서 임대아파트 덜 지어도 된다 이렇게 완화할 때는 시점 자체를 굉장히 뒤로 밀어가지고 선택권을 사업 주체한테 많이 줬던 거죠. 그랬는데 자 이제 2017년 9월 29일 이때는 파리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입니다. 파리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임대 아파트를 짓는 의무 비율의 하한선 허들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에는 17% 이하 이런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 시행령에서는 17% 이하라고 하더라도 17% 뭐 0% 안 짓고 갈 수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도 다 이 최마지노선은 맞춰서 져야만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 이때 하한선 5%라고 하는 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 10% 임대 공급 의무 비율 하한선이 이때 들어가게 되는데 일종의 이건 강화인 거죠. 그래서 이 하한선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니까 이건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라고 했는데 2017년 9월 달에는 이 고시 후에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정비 계획을 건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업 시행인가 아직 신청 안 했다라고 하면 임대 의무 비율 하한선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강화하는 규제도 적용하게끔 2017년 9월 29일 날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됐었던 거죠. 근데 지금 앞서 서울시 기사를 보면 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 구역이라고 했는데, 이거 사업시행인가 받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접수 기준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건지 경과 규정 부칙에 대한 부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봐야 돼요. 봐야 되지만,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의 이 경과 규정 변화한 내역들을 보면, 지금 이때도 사실 2011년에도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할 때도 통보하게 되면 임대 아파트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머리 아픈 현장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두 개인데요. 일단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하지 않은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면 이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이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게 되면 임대 아파트를 더 짓는 형태 어떻게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게 아마 강제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사업성 저하 부분도 일단 고려를 해야 될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내용을 바꾸게 되면 뒤에서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부터 변경 다시 정비계획부터 다시 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한번 되받고 해서 구역 지정 다시 이제 건축 시비 사업 시행인가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업들이 지연되는 빙빙 돌아가는 그런 영향들을 대부분 끼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성 저하와 사업 지연 두 개가 맞물리게 되면서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이 내용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해당 재개발 구역 사업 추진 주체들 조합들은 당장 굉장히 화가 나고 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와 관련된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중개사가 만든 부동산 시황 나온다. 현장 상황 실시간 반영하는 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의 실시간 부동산 시세 동향 자료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현장 공인중개사가 직접 입력해 계약 당일 주택 가격까지 반영한 실시간 부동산 시세 동향 자료. 주택시장 현황 상황이 보다 생생히 반영돼 정책당국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어요. 이런 주요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시세 정보를 담은 텍스트 버전 성격의 어플리케이션을 내놓기로 했다 라고 합니다. 이거 나오면 되게 좋겠죠. 일각에서는 비난하겠죠. 야, 업자들이 만들어서 부동산 뽐뿌질하려고 분위기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게 판단되시는 부분 안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료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편협하게 뭐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놓고 보고 어떤 게 더 내가 다녀봤을 때 시장 상황을 더 제대로 담고 있다 판단하면 자료는 여러 가지 이 자료 제공처들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취할 거 취하고 안 취할 거 안 취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고 실제로 저는 이런 시황 자료들을 볼 수 있는 별도의 이런 자료 제공을 해주시고 계신 다른 분 것을 일부러 찾아가지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세표라든가 행간에서 읽을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래 사례 기준으로 따지기에는 그 중간에 이 매도와 매수 사이에 가격 호가와 이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이 사의 간극들 이런 것들 시점 이런 것들을 읽기가 되게 힘듭니다. 신고하는 시점 자체도 차이가 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에 나와 있는 시세들만 가지고 매물 나와 있는 시세만 가지고 시세를 파악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매물 이 정도 시세입니다. 매매든 전세든 우리 아파트는 이 정도 시세입니다라는 것을 중개업자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일 피드백이 그때그때 돌아가는 시황을 제일 정확하게 제일 빨리 인지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이런 자료를 준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자료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기대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고 이제 그러나 잘 되기 힘들 가능성도 크다 라는 부분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자 시장 참여자들이 이걸 왜 올릴 거냐는 얘기인 겁니다. 자 중개업자가 이
이런 앱을 만든다라고 하면 여기다 올릴 거 아니에요. 지금 거래가 어떻게 되고 합니다라는 거 올린다라고 하면 누가 올릴까요? 예. 지금 그 동네 중개업소 사장님이 올리겠죠. 근데 이거 왜 올릴까요? 결국은 이 동네가 시세가 이렇게 됩니다, 어쩝니다 하는 거는 나한테 뭔가 이득이 생기지 않으면 올리지 않아요. 또는 만약에 이득이 생긴다고 하면 굉장히 경쟁적으로 올리겠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시세를 어떤 사람은 되게 높게 올리고 어떤 사람은 낮게 올린다고 하면 중개업소 간에 이 같은 아파트를 이 부동산에서는 우리 부동산 이름 한번 나오게끔 하고 우리 부동산 전화번호 한번 나오게끔 하려고 올리고 매일 만약에 올리는 사람 있잖아요. 아침에 한번 올리고 저녁에 한번 올리고 그러니까 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뭐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그 동네 아파트 그 아파트에 있는 부동산들 10개 20개가 맨날 흐르고 시세 아침 시세표 저녁 시세표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하나의 스트레스죠. 근데 만약에 두 개 가격이 차이 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아파트 소유자분들은 싸게 올린 부동산들 야 니네 왜 우리 아파트 시세를 이렇게 낮게 올리냐라고 하면서 막 또 항의하고 전화를 항의하고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뭐 나오면 얼마나 데이터가 신빙성이 있고 도움이 되는 정보일지 그거는 소비자, 수요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나오는 거 보고 취합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혼탁해지고 변질되고 제대로 시황을 돌아가는 흐름을 잘 전달해주지 못하고 막 그런 식으로 너무 정보 과잉이 되고 하면 또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가지면서 괜히 돈만 쓰고 낭비하는 이 공인중개사 협회 측에서는 그런 어떤 서비스로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 이런 서비스 관련된 자료는 화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포지션에서 누가 얘기하느냐가 사실 신뢰도 뭐 이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해요. 어느 한쪽 측면을 대변하는 형태의 시세표가 되면 시황을 적절하게 잘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대도 좀 되지만 한편으로는 한계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뭐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지는 좀 뭐 만든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나중에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예요. 자, 부동산 스타트업 팔이 날리는 빈산과 우리가 손대면 뜹니다. 약간 제목이 오박이네. 네, 왜냐하면 손대면 뜹니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일단 한번 내용 읽어볼게요. 자, 국내 의류업체 형지 패션의 팝업 스토어 한시 운영 매장에 북적했다. 어디가? 신논현역 인근에 8개월째 공실이었던 자리가 스타트업 스위트 스팟이 건물주로부터 일주일만 빌리는 단기 임차를 한 다음에 형지 패션에 재임대를 주면서 팝업 스토어로 변신했다. 스위트 스팟은 이런 방식으로 신사동 가로수길에 르노삼성자동차, 니베아, 골든듀 같은 유명 브랜드 팝업 스토어를 중개했는데 입지는 괜찮은데 불황 등으로 비어있는 상가들을 반짝 인기 매장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자영업 침체로 상가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트업 중심으로 새로운 방식의 임대사업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주요 상권에 팝업 스토어를 전문적으로 중개, 재임대해주거나 아예 공실 상가를 원룸으로 고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건물주는 임대를 우선 낮춰주되 세입자의 매장 운영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임대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좀 내용이 약간 섞였습니다. 뒤에 내용은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의 스타트업 얘기고요. 뭐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 건물주와 세입자가 매장 운영 수익을 나눠가는 계약. 이거니까 이 공실이라든가 임대료 리스크를 이 건물주랑 세입자랑 이제 나눠서 분담한 그런 형태의 어떤 계약들도 생기고 있다. 그런 얘기고 뭐 공실 상가를 여성 전용 원룸으로 바꾸는 이런 뭐 주택 뭐 스타트업도 나오고 있다. 주거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도 나오고 있는데 밑에 내용들은 사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별로 아니고요. 이거는 일종의 어떤 뭐 마스터리스트 이제 임대 운용에 관한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스타트업 개념의 얘기로 확장하게 아직까지는 약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근데 이것도 지금 기사는 팝업 스토어를 넣으면서 이 공실이었던 자리를 되게 가치 있게 바꾸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보면 기사에서도 있지만 일주일만 빌렸잖아요. 일주일 빌리고 나가면 여기가 그 다음에 계속 임차가 갖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손대면 뜹니다 이런 개념으로 기사가 나간 건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럼 무슨 기준으로 이 기사를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형지 패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굉장히 목이 좋고, 그러니까 임대료는 되게 비싸고 했기 때문에 건물주는 차마 임대료를 한꺼번에 깎아줄 수는 없으니까 공실로 비워놨던 거겠죠. 그러나 위치는 괜찮은,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길게는 안 빌려줘도 잠깐은 뭐 비싸게 빌려줄 수도 있고, 잠깐은 빌려 쓴다라고 하면 빌려준다는 건데, 이 형지 패션이라는 데에서 여기 안에다가 이 좋은 위치를 갖다 잠시 빌려서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긴 시간 동안 운영해서 할 수 있는 매장이 아니라 이렇게 짧게 운영할 수 있는 매장에다가 뭔가 이런 거 저런 거 실험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들을 전적으로 이제 대행해 주거나 위탁해 주거나 하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스타트업이 스위트 스팟이라는 거죠. 기사에서는 지금 그래서 스윗팟이 하는 게 반짝 인기 매장으로 탈바꿈시켰다라고 접근하고 있지만 사실은 달라요. 왜 기업에서는 이런 기업들은 이런 이 팝업 스토어를 만들어서 이 운영을 할까요?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거는 잠깐 사람들이 많이 집중해서 관심이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뭔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베드 목적으로 이런 걸 보통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패션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죠. 올 여름에 신상품을 예를 들어 출시하려고 하는데 A/B 테스트 어떤 게 더 많이 팔릴까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고 팔아보고 많이 팔리는 이게 더 많이 팔리네 하면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올 여름에는 이런 옷들을 주로 출시해야겠구나.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팝업을 열어가지고 좋은 위치를 짧게만 빌려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임대료의 개념이 아니라 좋은 장소를 잠깐 빌려서 우리는 훨씬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팝업 스토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미국의 베타라는 매장의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매장이냐면 이 물건 제품들 판매 목적으로 이 매장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베타 매장 안에다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돈을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물건 판매하는 데가 물건을 팔아서 남는 수익을 가지고 이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베타 매장에 물건을 전시하고자 하는 업체가 삼성전자 여기다 물건을 팔고 싶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여기다 돈을 내야지 물건을 전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체 이 전시하고 있는 물건을 판매하는 베타라는 매장은 뭘 갖고 먹고 사느냐? 얘네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다가 물건을 맡긴다라고 하면 삼성이 진짜 맡긴지 모르겠어요. 한다라고 하면 이 물건을 팔아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고객들이 이 물건을 볼 때 어떤 거 중심으로 보냐, 어떤 걸 사용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관련된 자료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 대신 이 입점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할 때 카메라를 20대 카메라를 주변에 돌려가지고 어떤 부분도 중점에서 뭔지 다 모니터링하고 체크해서 본 내용들,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만들어가지고 주고서 당신들이 앞으로 물건을 만들 때 뭐 할 때 전략으로 활용해라. 그런 자료를 주는 걸 대가로 해서 입점 수수료를 받는 그런 모델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스위트 스팟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서는 새 임대업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약간 개념을 달리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 반짝 인기 매장으로 탈바꿈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까지는 장기적인 임차를 목적으로 임대차, 부동산의 위치라고 하는 게 소비되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좋은 입지의 부동산이 굉장히 짧은 시간 단위로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면서 소비되는 변화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앞으로 이런 변화들을 잘 캐치하고 이끌어 나가야, 쫓아가야 성공할 텐데 말이죠. 눈길 가는 기사여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제목은 HDC 그룹 종합부동산 인프라 그룹으로 대변신준 막 이렇게 써졌는데, 사실 이제 HDC 그룹 하니까 뭔가 싶겠지만 현대산업개발 기사 이 그룹 홍보 기사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이 회사에 어떻게 가겠다 이런 내용보다는 사실 요 그림 때문에 눈길이 가서 봤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세요? 자, 여기 HDC 현대산업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 용산역 전면 공원 지하 공간 개발 사업 조감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산역에서부터 이촌역까지 이어지는 용산링크라고 하는 이 공원,
그러니까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 각 도시환경 정비 구역들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고 이제 하면서 남는 이 기부 체납들, 도로랑 공원들을 각 구역마다 기부 체납들을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산 파크타워, 용산공원 남측지구도 보면 북측에 도로 기부 체납, 공원 기부 체납을 해서 이미 지어져 있는 게 있고요. 시티파크 안에도 보면 1단지, 2단지 사이에 공원이 있고요. 그것도 기부 체납 공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그 바로 옆에가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오게 되면 이어서 용산역 전면 2구역, 3구역, 그러니까 레미안 용산하고 용산 푸르조 서밋 사이에도 보면 광장처럼 거기가 이제 공원 조성하는 데고 이제 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상부는 이렇게 공원으로 쭉 가게끔 만들어지게끔 지구단위 계획을 과거에 잡았고요. 이 지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여길 갖다 이제 용산 링크란 이름으로 다 연계해서 지상으로는 공원으로 다니지만 지하 공간은 아케이드라든가 상업용 공간들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게끔 간다라고 했었거든요. 자, 이제 대충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이 상업적인 공간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을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나 봐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기사 읽다 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용산역 전면 한강로이가 365번지 일대 1만 3천여 제곱미터 공원 조성 예정 부지에 면적 계산해 보니까 한 3,932평, 약 4,000평이 조금 안 되는 면적이네요. 여기에다가 지하 공간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건설 이전 운영 BTO 방식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업 방식도 이게 그러니까 BTO니까 빌드, 짓고, 트랜스퍼, 이전해서 오퍼레이션. 대략 면적 계산해 보니까 3,932평, 약 한 4,0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공원 조성부지, 예정부지의 지하 공간 개발하고 운영하는 건설 이전 운영, BTO 방식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건가? 그래서 일단 지어서, 소유권은 넘겨주고 그다음 운영을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먼저 일단 확보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용산 마스터 플랜이 언제 나올 거냐? 뭐 용산이 사실 작년에 불이 붙을 것 같더니 박원순 서울시장님 발언 이후에 불이 붙을 것 같더니 다시 이제 마스터 플랜은 잠잠해졌죠. 뭐 부동산 가격 안정화될 때까지 안 내놓는다고 하니까. 좀 또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기존에 가고 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알게 모르게 꾸준히 가고 있네요. 한번 그림이 보이길래 한번 함께 읽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부동산 별별 수다 녹화를 했는데 업로드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지금 아직 편집본을 지금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못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그거는 뭐 주어지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부산에 놀러 갑니다. 목적은 부산의 게임 동호회 두 곳에 모임 번개도 있고 정모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아저씨들이랑 오락 게임 좀 하고 오려고 내일 아침에 출발합니다. 이제 그래서 겸사겸사 아저씨들이랑 놀러 가는 김에 지난번에 부산 보러 갔다가 못 봤던 지역은 갔지만 놓쳤던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 지금 1월 초에 갔다 왔는데 지금 한 4개월, 5개월 정도 지났는데 뭐 분위기 어느 정도 반전된 거 있는지 그때에 비해서 주요 포인트들 잡았던 것들도 한번 비교해보고 그러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부동산 별별수다는 녹화를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 만약에 지난주에 찍은 별별수다 영상이 오면 그거까지는 이번 주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얘기하기엔 이른 시점이다. 뭐 이번 한 주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른 뉴스와 이슈들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한 끼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